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사실상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했습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32년 만으로 전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종교 소모임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당의 거리두기에서도 특정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10명 이상 참석 모임 금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을 통해 얻게 될 410억 원을 포기해 체불임금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제주항공에도 이스타항공의 조속한 인수를 촉구했습니다. 동거남의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가방 위에서 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G7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웃에 해를 끼치는데 익숙한 일본의 몰 염치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마비는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방에는 밤사이 최대 시속 70km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32년 만에 집권 여당이 상임위를 독차지했습니다. 합의가 될 듯했는데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간 겁니다. 21대 국회 정국은 시작부터 얼어붙게 됐습니다. 먼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개원 후 한 달여간 공전을 거듭하던 원구성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어제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오전 통합당에서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양당의 합의를 촉구하며 거듭 개의를 미뤄왔던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늘은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건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의 탓을 통합당에 돌렸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곧바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에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의 중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며 오늘은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통합당 몫인 국회 부의장 자리도 맞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협상 결렬 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미래통합당은 규탄 대회를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3년 전 오늘은 민주화 선언이 있은 날입니다마는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일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큰 약이 될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을 위로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억지를 부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3선 이상 의원들도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했고 야당모 국회 부의장으로 유력했던 정진석 의원은 반민주 의회 폭거에 항의한다며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 투쟁을 예고한 통합당은 앞으로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해
정부 여당의 실정을 제대로 지적하겠다며 원내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급작스레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랴부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100년 전 대공황과 같다며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는데 제1야당이 불참했으니 별 반발도 없었죠. 정규희 기자입니다. 시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른 정세균 총리의 표정은 내내 어두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추경연설에 나선 것에 대한 아쉬움도 묻어났습니다.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각별히 강조한 정 총리는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적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 성장 견인, 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 총리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 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3차 추경안 처리에 국회가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어쨌든 원구성을 마무리한 여당, 이번에는 공수처 처리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법을 바꿔서라도 기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총 7명, 이 중 야당 몫이 2자리라 이 중 하나를 갖고 오도록 법을 바꾸면 공수처장도 여당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독 원구성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공수처 출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법정 시행일은 오는 7월 15일이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몫의 2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될 수 있는데 야당 측 인사 2명이 반대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더욱 미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한 내 출범시키겠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을 포함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 대상도 아닌 만큼 괴물사법기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수처법까지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7년 5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정치부 정광재 국회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초 오늘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네. 협상이 결렬되니까 이제 서로 네 탓이다라고 지금 막 미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회법상 명시된 이 원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6월 8일입니다. 21일 지났는데요. 그동안 여야는 협상을 계속해보겠다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5차례나 본회의를 미뤄왔었는데 네.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양보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했다면서 통합당의 책임을 넘기고 있고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면서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무슨 가합의안까지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국회 안팎에선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전언도 있었는데요. 네.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는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 상임위원장은 11대 7로 배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카드로 이른바 한유라 사건 등을 포함해서 7개 분야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었는데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조사 카드를 사실상 수용했는데도 통합당이 협상을 결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다 된 밥을 엎어뜨린 건 그 예. 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민주당의 협상을 주도했던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인데요. 네. 김 원내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협상권과 결정권을 달리하는 구조 때문에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고 있지만 결정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반대의 입장도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합의안 초안이나 서면 같은 게 아예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이 전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깨졌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주장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번 원구성 협상 결렬을 두고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를 격려하면서 대여 강경론을 피력했습니다. 협상의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여당의 다수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탈 필요고, 뭐 실리보다 뭐 정당한 것을 챙기겠다 뭐 이런 뜻 같은데 예. 어쨌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갖고 갔는데 정보위원장 자리만 하나 남겨뒀더라고요. 네, 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국회 상임위는 모두 18곳이죠. 기존 6곳 외에 오늘 본회의에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추가 선출했는데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곳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위원장이 채워졌습니다. 네. 다만 정보위는 위원장 선출에 실패했는데요. 국회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에 선임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단독 개원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예. 국회가 열리면 국회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6월 임시국회 마감일인 7월 4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추경안 처리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요청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독자 원구성에 이어서 민주당 단독 추경안 처리,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 강행을 위한 법 개정 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당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는 겁니까? 네, 통합당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거죠. 국회 의석이 지금 민주당 176석 대 통합당 103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 의지만 있다면 독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통합당 관계자는 통화를 통해서 거대 여당이라도 국회 관행과 협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전 외에는 사실 마땅한 현실적 대안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민주당 그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법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몫을 뭐 바꿔서라도 어떻게 네. 좀 추진하겠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국회 의석수와 지금의 법사위 구성을 보면 가능은 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론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는 출범 예정일에 출범할 수 없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민주당 지도부에 달렸다. 네. 결국 통합당이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상황을 보면 그렇죠. 당내에서는 그래서 통합당에선 국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축조심사 등을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축조심사를 통해서 각 상임위마다 자구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대응 카드로 활용하자는 건데,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에는 시간 끌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4+1 협의체가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는데 통합당 입장에선 당시 상황보다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국회 살얼음팔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최악의 경우 종교 소모임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큰 예배 때는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종교 소모임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입니다. 방역 당국은 조사 결과 해당 교회가 예배 당시엔 2m 거리 두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을 잘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개별 모임이었습니다. 지인 간의 이제 개별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전염돼서 교인이 한 분이 또 추가로 전파가 됐고 그분의 또 지인 가족들이 전파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종교 소모임을 통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최악의 경우 10명 이상 참석 모임 금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도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인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적 부분에 있어서의 침해가 워낙 큰 조치이고. 이에 앞서 방역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모임 자제를 포함해 종교 모임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세부적으로 구성해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대형 교회발 확진자가 28명까지 늘면서 교회발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관악구 대형교회 관련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여의도 대형 카드 회사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이 회사에 다니는 교회 신도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같은 층에서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 5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단축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송파구 식품회사에서도 지난 26일 교인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직장 동료 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교회발 N차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시간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난우초등학교는 잠정 폐쇄됐습니다. 시간 강사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14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정교세계 등교를 막고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의 총 누적 확진자는 1,3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경기도 안양과 수원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큰 사우나 같은 시설을 방문한 이도 있어서 지역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안양의 교회 교인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명의 예배 참석자 중 18명이 감염됐고 관련 확진자 4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중 1명은 산후조리원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모와 신생아 등 모두 48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인 9천여 명에 달하는 수원의 대형 교회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4명 늘어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교회 밖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사우나 시설에서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확진자도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8번이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 중에 입원 또는 퇴원 환자, 병원 근무자 등 46명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감염이 지역 전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사찰에서도 승려와 신도 8명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N차 감염자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사찰발 집단 감염의 우려도 큽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의 한 사찰입니다. 취재진이 도착하자 열려있던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다급하니까 온 거예요. 자가격리 하시는 분만 있고 여기 인원이 없는 상황이라.
주말을 거치며 이곳 사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발생했습니다. 사찰을 다녀온 60대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승려와 신도 6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파주와 전북 전주 등 확진자 2명도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또 N차 감염자 4명과 사찰발로 추정되는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평소 신도들이 드나들던 사찰 입구는 이처럼 폐쇄된 채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지난 20일 종교 행사가 있었고 23일부터는 승려와 신도 1:1 면담도 있었습니다. 승려와 접촉한 신도는 20일부터 26일까지 76명입니다. 타 지역에서 다녀간 12명은 소재 파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주 36번 확진자인 사 스님과 사찰 방문 신도 그리고 최근 열린 집회와 행사 등 전방위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사찰을 방역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가 행동하고 이를 통제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미국 복지부 장관이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9만 명,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새 확진자의 62%는 미주에서 나왔고 13%는 동남아시아, 8.8%는 유럽에서 나왔는데 미국과 브라질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누적 확진자가 263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134만 5천 명, 러시아가 63만 4천 명 순입니다.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50만 명에 달하면서 코로나가 전 지구적 재유행 국면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미국에서는 3대에 걸쳐 일가족 28명이 감염되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웃으며 함께 이겨내자고 했던 60대 아버지는 결국 숨졌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가족 안에서 최소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0대 아버지는 미국의 아버지 날 하루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대인 아들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회복했습니다. I wish I could have held my father. I wish I could have told my father I love him, that I'm okay. I wish my father was here. 아버지와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2살 배기 아기를 포함해 자녀 3명과 형제 2명, 형제의 임신한 아내 등 일가족 28명이 감염됐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었고 한 주 전보다 확진자가 감소한 주는 커네티컷주와 로드아일랜드주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치솟자 최소 12개 주에서 경제 재개 계획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주 정부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Principle of federalism, of state and local control. We've made it clear that we want to defer to governors, we want to defer to local officials, and people should listen to them. 펜스 부통령은 오히려 최근의 재확산 추세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젊은이들 때문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불된 직원 임금 250억 원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두고 이스타항공의 인수가 지연됐었는데 대주주가 매각 차익 410억 원을 포기해 해결할 테니 제주항공에 빨리 인수를 하라는 겁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자녀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제 분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분 포기를 통해 긴급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 의원 자녀들이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은 39.6%.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을 팔아 손해줄 예정이던 매각대금 410억 원을 회사에 돌려줘 직원들의 체불임금 250억 원을 해결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에도 조속한 인수를 요청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제주항공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인수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기자회견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정작 이상직 의원이 나오지 않고 근로자 대표 측이 이의원을 두둔하자 조종사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파산 위기에서 최후 통첩을 날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외에도 여러 가지 계약 성결 조건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채용 논란.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만 있죠. 통합당은 로또 취업 반대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공채만 인정한다는 특권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로또 취업 성토 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불공정하다는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누군가가 포기하고 청춘을 바쳐 경쟁을 하는데 정책으로 인해 누군가는 큰 혜택을 얻고 본인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된다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의 떡에 현물을 켜고 밥그릇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이기적인 청년들로 묘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가하지도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통합당은 일명 로또 취업 방지법 발의, 국민의당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민간 부문도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당이 개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합당이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김 의원의 자녀가 해외 유학을 하며 취업 준비를 한 특권 계층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아이가 들어있는 이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헤어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넣게 됐죠.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었는데도 방찬점을 들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여현 기자입니다.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당시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방에 있던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또 여행용 가방에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가방에서 나왔지만 여성은 40분간 고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전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또 여성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아이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아이의 친부도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로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기도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지 20일이 다 돼가는데 발병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이 결국 유치원에 대한 본사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최근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안산 유치원에서 한 달치 CCTV와 급식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간식 조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된 간식이 왜 폐기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일은 이미 제출해주기로 사전에 동의가 된 상태라서 CCTV 포함해서 32건 압수했습니다. 피해 원생 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고소한 지 하루 만입니다.
부모들은 관련 식중독 감염자가 100명이 넘었는데도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유치원이 144시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음식을 일부러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발병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당시 제공했던 간식이 남아있지 않아 식중독 원인균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확진자는 58명, 이 가운데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일명 햄버거병 증상은 16명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업 정지 기간에까지 수만 톤의 쓰레기를 반입해 15억 원을 넘게 챙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허용치의 40배를 불법 반입한 겁니다. 불법을 눈감아주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과 이들을 연결해준 지역 언론사 기자도 검거됐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야적장에 온갖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엔 쓰레기를 묻으려고 깊게 구덩이를 파놓은 게 보입니다. 허가된 보관량을 초과해 영업정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이 기간에도 버젓이 쓰레기를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현장엔 여전히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 2018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허용치의 40배인 2만 3천 톤을 반입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쓰레기를 받은 대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10여 곳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불법을 묵인해준 대가로 1,200만 원 정도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업체 대표에게 소개해준 건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내가 잘 부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처리 허가 업체의 지분을 30% 정도. 경찰은 폐기물 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유독물질이 포함된 식기 소독제를 가습기 살균제로 4년 넘게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사례는 조사 중인데 가습기 살균제의 무서움은 국민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병원 내 가습기 살균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한 대학병원이 유독 물질이 포함된 식기소독제 하이크로정을 가습기 살균제로 4년 넘게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크로정은 흡입 독성이 있어 반복 흡입 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07년 2월 7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 박스에 100정씩 알약 형태로 37,400정이 확인되었습니다. 400개 넘는 병상을 보유한 이 대학병원은 현재 코로나 집중 치료병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선풍적 인기를 얻던 당시 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판매처를 늘리기 위해 이 제품을 가습기 살균제로 둔갑시켰고 병원이 이를 이용한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는 그 사용 불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병원 외에도 유치원과 요양병원 등에 하이크로정이 납품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난 게 있죠.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지난달에도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번질 만큼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으니 보복기구들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김순자 씨는 6개월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계속 들랑날랑하면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잠을 못 자. 인근 주민들과의 공동행동에도 나아지는 건 없고 경찰 신고도 수차례 해봤지만 그때뿐입니다. 중재만 해놓고 가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또 그래요. 계속 신고만 하래요. 자기네들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선 위층의 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해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래 위를 가리지 않는 층간소음 갈등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급증한 모습으로 작년과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입증 방법 등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가 판례 요구 기준에 못 미치면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기관도 운영하며 힘써보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력이 없어요. 저희 센터가 최대한 중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요. 절박함을 나타내듯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복수를 위한 도구들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 아파트 사용 허가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이제 건설 비용의 전가가 되다 보니까 강한 규정을 두기도 아주 쉽지가 않잖아요. 층간소음을 느끼는 이제 것도 입주민에 따라서 다른 정도가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웃 간의 배려 부족에 오늘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전문 수사자문단에 맡겼는데 수사심의위의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한 사건을 2개의 기구가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며 연일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각계 전문위원들이 기소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외부 심의기구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 이 사건 수사의 적절성을 검증받도록 지시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 2가지 심의기구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또다시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을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며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자신의 지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검찰에 꺾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도 추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거든요. 총장은 장관의 어떤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까지 소집되면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 장관을 겨냥해 천박한 행태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거칠게 비판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엄호했습니다. 특히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자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검찰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낡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은 장관과 총장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하위자인 윤 총장이 물러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연일 추 장관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당의 독선적인 행태와 내각 강요의 천박한 행태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장악 논란 속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됨으로써 신뢰를 찾을 수 있다며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검찰로선 심의위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기소를 강행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정치권에선 심의위의 권고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것 때문에 관둬야 된다고 봅니다.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민변은 이 부회장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상당수는 검찰이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기소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8천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ISD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의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입니다.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고심 끝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G7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웃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모렴치는 세계 최상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이어 일본 정부도 한국 참여를 사실상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G7 枠組みそのものを維持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이웃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하고 반성도 안 하기 때문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G7 확대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한국 배제 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청와대가 이례적인 표현까지 쓴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침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경제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한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이틀 뒤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산업에 허를 찔렀다는 표현도 많았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불화수소는 일본 수입 비중이 70%나 줄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새기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이를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해 반도체 업체의 우려가 컸지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업체들이 양산에 성공해 일본 수입 비중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 양산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방용품을 만드는 한 공장. 지난 10년 동안 일본 수입 로봇이 독점하던 이 공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공장은 수출 규제 이후 국산 로봇이 일본 수입 로봇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수출 민감 품목에 포함되며 일본산 로봇의 상당 부분이 국산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후 관리나 또 앞으로 부품 수급 문제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만 첨단 부품에서는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여전한 만큼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상위 세계업체의 기업별 평균 연구개발료는 130억 정도 됩니다. 1,543억, 약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수출 규제 이후 허를 찔렀다던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 노력으로 우려를 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최대 300mm 이상의 태풍급 장맛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현재 그곳도 비가 꽤 오고 있네요.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내내 흐린 하늘을 보이던 서울 지역은 잠시 전 저녁 7시부터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퇴근길 시민들은 빗줄기가 굵어지기 전에 귀가하기 위해 발걸음을 분주히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 들어 충청도와 경남 남해안, 수도권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거대한 비구름이 한반도 전역을 덮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엔 최대 300mm 이상의, 충청도와 남해안, 제주도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더해 전국 해안에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전국 해안에 시속 35에서 60k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70k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동해상엔 최대 7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많은 비에 강풍과 풍랑까지 겹치면서 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오후 4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비 피해에 대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 뉴스 강용입니다. 올해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학교와 직장을 찾아 서울로 이동했기 때문인데 이 수도권 안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향하는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이상희 씨.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사실상 서울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대학들은 서울에 몰려 있고 그래서 또 좋은 대학을 와도 그 다음은 또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 쪽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직장을 찾아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계속 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가 역전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보다 14만 명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순 이동은 일단 서울이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비싼 집값에 떠밀려 다시 경기도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20대 등에서의 직업으로 인한 사유 그리고 교육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주되고요. 이동하는 사유나 연령대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비수도권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수도권 인구는 2032년 2,6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인데 이후에는 출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70년 1,98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대 들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우리 일상에서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우선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5%의 개별 소비세가 연말까지 30% 인하돼 3.5%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이달까지 1.5%를 적용했는데 세금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기간을 더 연장한 겁니다. 올 12월 10일부터는 전 월세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아무 말 없다면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바뀌고 10월부터는 주민번호에서 출생신고 지역을 알 수 있는 숫자들이 임의번호로 채워집니다. 독감 접종은 예방 범위가 더 넓은 4가 백신으로 확대됩니다. 중1 학생들까지도 무료로 다 맞을 수 있게 되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은 눈과 유방까지 포함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은 올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과 에어컨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산재 보험이 적용되죠. 반가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나왔다 하면 불티나게 팔리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이번 주부터 생산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국내 최대 마스크 공장입니다. 여름용 비말 마스크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말 마스크가 출시되면서 총 주야 2교대로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으며 총 인원은 약 20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비말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40만 장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 공장에서 평판형 비말 마스크를 하루 60만 장 이상 생산해 국내 비말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00만 장을 넘기게 됩니다. 정부가 단기 목표로 세운 수치가 달성된 셈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면 저희들 목표로 한 6월 말에 100만 장 이상의 어떤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된 다음 비말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 제도로 흡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판매 채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르면 내일부터 시중에 비말 마스크 물량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계약 과정에서 내용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 얘기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한 산업단지. 공사가 중단된 건물 골격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LPG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인데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이곳 산업단지에는 40여 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공급회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입주 지연은 물론 이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발생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산단 내 LPG를 공급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은 포스코와 가스 구입 계약을 맺었는데 기본 계약과 달리 본 계약 내용이 바뀌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중소기업과 포스코 간에 맺은 최초 기본 계약서. 포스코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 판매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며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 심지어 본 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넣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 맺은 본 계약서에는 한쪽이 6개월 전에만 요구하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기본 계약 내용을 믿고 초기 설비 투자를 진행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스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가격만 내려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한 겁니다. 실제 포스코가 본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자금 회수도 못하게 됐다는 게 중소기업 측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독점 계약이 아닌 만큼 중소기업이 다른 판매처를 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본 계약대로 가스를 사가지 않아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본 계약은 양측의 합의 아래 이뤄졌고 자신들은 본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사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이지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일환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포스코의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당시 시장 상황과 계약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구호가 담긴 영상을 트위터에 리트윗했다가 3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열정만 보고 올렸다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였죠.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골프카트를 타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무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자 한 백인 남성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서 사용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면서 빌리지스의 위대한 주민들에게 감사한다고 적은 겁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Well, there's no question they should not have retweeted it and he should just take it down.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 3시간 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백악관도 대통령이 본 것은 지지자들의 놀라운 열정이며 영상 속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격화하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를 즉시 차단했지만 공교롭게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페이스북에는 현재 광고주들의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설적인 록그룹 롤링스톤스는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자신들의 노래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위는 신청서와 진술서, 학생 기록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길혁 가천대학교 총장이 국제 라이언스 협회가 수여하는 라이언스 인도주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을 열심히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이 상은 과거 테레사 수녀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 총장은 3억 원의 상금 전액을 출연해 의료 봉사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온 유상철 전 감독이 프로축구 인천 복귀를 추진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놓인 인천을 구하려는 의지는 존중하지만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경우 기자입니다. 유상철 전 감독은 지난해 10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인천을 1부 리그에 극적으로 잔류시킨 뒤 암 치료를 위해 물러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13차례 항암 주사 치료를 받은 유 전 감독은 건강이 호전돼 수시로 경기장을 찾아 인천을 응원해왔는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올 시즌 1승도 못한 채 최하위에 처진 인천이 지난 주말 7연패하자 유 전 감독이 추천한 이만석 감독이 사퇴한 겁니다. 이에 유 전 감독이 고심 끝에 감독 복귀 의사를 밝혀 인천 구단은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주치하고 긴밀한 면담을 통해서 이거 판단을 해야 된다. 최종 논의하고 있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유 전 감독의 건강이 먼저라면서 구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인천 구단은 결국 조금 전 유 전 감독의 의사는 존중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복귀에 반대하고 다른 감독을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복귀를 추진했던 강정호가 결국 복귀 철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정호는 야구하고 싶었던 마음은 큰 욕심이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입국 당시 강정호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문 닫을게요. 국민께 사죄하고 프로야구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제 잘못을 돌아보고 KBO 리그 팬들,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호에 대한 보류권을 가진 키움구단은 강정호의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키움구단의 발표보다 먼저 강정호가 스스로 국내 프로야구 복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강정호는 자신의 SNS에 긴 고민 끝에 히어로즈에 연락드려 복귀 신청 철회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호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야구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자신의 큰 욕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움구단은 복귀 의사를 철회한 강정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도 프로야구 복귀를 노렸던 강정호.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되자 강정호는 스스로 복귀 철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던 장마가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강풍주의보는 그 밖의 해안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최고 30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 최고 200, 충청과 지리산 부근, 경남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50에서 100mm가량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구름의 모습 보시면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가량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밤부터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당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미국인이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안대로 쓰고 있습니다. 모자에 쓰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자를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데 누리꾼들은 비행기에서 추방당하거나 착륙 즉시 체포돼야 했다며 분노를 드러냈고 미국을 다시 멍청하게라는 패러디 물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